대작곡가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경쟁, 그리고 모차르트의 죽음을 그린 영화 아마데우스 중에서 모차르트의 장례 장면입니다.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배경에 나온 음악은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서 라크리모사입니다. 레퀴엠은 장송미사곡을 뜻합니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이 됐죠. 장례식을 위해서 쓴 음악이 작곡가 자신의 죽음을 기리는 작품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이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 아닌데? 허허허. 모차르트의 레퀴엠인데 모차르트가 쓰지 않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모차르트는 이 곡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곡의 뒷부분도 모차르트가 손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라크리모사 부분에서 모차르트가 작곡한 부분은 시작부터 8마디까지 영상에 표시한 부분까지입니다. 이 모차르트 레퀴엠은 꽤 많은 돈을 받고 선수금을 받고 의뢰받은 곡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완성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제자인 쥐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남은 부분을 완성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쥐스 마이어가 완성한 부분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모차르트의 작곡 스타일을 제대로 따랐느니 못 따랐느니 하는 논의가 점점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작곡가와 음악학자들이 쥐스 마이어 악보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말하자면 대안 악보를 만들어서 연주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악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논의에 한층 불을 붙인 게 이른바 아멘푸가 악보의 발견입니다. 1960년에 모차르트가 합창을 위해서 쓴 푸가 악보가 발굴됐습니다. 그것도 미완성 악보였는데 가사는 오직 아멘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레퀴엠의 라크리모사와 같은 D단조입니다. 그리고 이 악보와 같이 발견된 악보 중에 레퀴엠의 일부도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음악학자들은 이 아멘푸가가 모차르트가 라크리모사 마지막 부분에 붙이려던 부분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쥐스마이어가 만든 레퀴엠 악보는 라크리모사 끝에 아멘이 앞에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간단한 단 화음 2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든 악보 중에서 음악학자 로버트 레빈이란 분이 자기 나름대로 구성한 라크리모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예술이나 그렇듯이 음악 작품도 작곡가가 쓰다가 미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작곡가가 완성시킨 부분까지만 발표해서 세상에 선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셨던 모차르트 레퀴엠 같은 경우는 레퀴엠이라는 장르에 갖춰야 할 온전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완성을 봐야만 합니다. 이럴 때 작곡가가 이제 남은 부분은 좀 남은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완성시켜라. 그렇게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히고 마저 작품을 완성할 사람을 지정을 한다면은 명쾌하게 일이 끝나겠지만 작곡가가 그런 뜻도 미처 전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을 경우에는 모차르트 레퀴엠 경우처럼 여러 가지 악보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차르트 레퀴엠도 귀스마이어판 그리고 로버트 레비네 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작곡가나 음악학자는 그래 귀스마이어도 잘 만들었다. 하지만 군데군데 모차르트 스타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만 좀 손을 봐야겠다 해서 조금씩 손을 본 악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으신 레빈 같은 경우는 새로 발견된 아멘푸가를 넣고 나머지 부분은 귀스마이어 악보를 대부분 많이 존중했는데 어떤 악보는 아예 확실하게 모차르트가 쓴 부분만 남겨두고 다른 부분은 완전히 다시 고쳐 쓰겠다라는 컨셉트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모차르트 레퀴엠 중에서 라크리모사는 던컨 드루스라고 하는 분이 만든 악보인데 모차르트가 쓴 앞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작곡가가 작품을 쓰다가 미처 끝을 맺지 못하고 죽은 경우가 모차르트만은 아닐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구스타프 말러는 교향곡 10번을 1악장까지만 완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러는 이 교향곡을 5개 악장으로 계획했었는데 나머지 악장들도 멜로디는 다 써뒀습니다. 그런데 곡을 완성하려면 이 멜로디에 화음을 붙이고 각각의 어떤 악기가 연주할지 지정해서 총보, 스코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죠. 하지만 멜로디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곡의 골격은 완전한 형태로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 살을 붙여서 제대로 된 교향곡 전체 악보로 만들겠다는 시도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영국의 음악학자고 원래 바그너 전문가였던 데릭 쿠크라는 분이 먼저 말러가 쓴 스케치에 화음을 붙이고 총보로 만들었습니다. 쿠크는 이 악보를 연주회용 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말러가 끝내지 못한 곡을 이게 말러 교향곡이요 하고 완성할 수는 없고 일종의 시험판을 만들었다는 의미였죠. 말러는 워낙에 관현악 색채가 독특하고 고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대로 흉내내기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쿠크가 완성한 악보는 그 점을 이해하더라도 너무 색깔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작곡가와 음악학자들이 말러의 독특한 색깔을 한번 재현해 보려고 시도한 악보를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악보들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는 데릭 쿠크가 만든 초기의 연주회용 판본과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악보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요엘 감초우라는 분의 버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향곡 중에서 비교적 색깔이 풍부하고 소란스럽기까지 한 2악장 마지막 부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말러 교향곡 10번의 마지막 악장은 말러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부인 알마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고백한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악장 초반에 플루트로 나온 선율이 끝부분에 전체 오케스트라의 합주로 다시 나오는데 이 감동적인 부분도 악보 한 번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근대 이탈리아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푸치니는 마지막 오페라인 투란도트를 끝부분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푸치니의 소속사인 리코르디 회사는 신예 작곡가인 알파노에게 마무리를 맡겼습니다. 알파노는 푸치니가 앞부분에서 사용했던 소재들을 다시 끌어와서 화려한 피날레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멋집니다. 그런데 이 피날레 앞에 투란도트 공주와 칼라프 왕자의 이중창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파노가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푸치니답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거였죠. 비교적 최근인 2001년에 작곡가 루치아노 베리오가 완성한 일종의 대안 버전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버전은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노 버전처럼 화려하지가 않고 매우 조용하게 사라지듯이 끝납니다. 이 베리오 버전의 연주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